1분기처럼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분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어떠한 가치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 기대치에 의해서 멀티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 곱하기 실적 상승이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실적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단히 큰 물결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공포에 좀 빠졌었는데요.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미국과 중국이 물론 타결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세를 다시 낮추는 이러한 국면이 시작됐고, 또 트럼프는 원래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유럽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중동을 가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AI 경제의 새로운 국경을 만드는 뭐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또 경제가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아무래도 또 제가 나온 이유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 초읽기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저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공부한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댓글에 부정적인 글도 써주시지만 여러분들 의견들 같이 들으면서 저도 계속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바로 앞에 두고 네. 직전에 출연을 하셨는데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적 발표 이후 좀 수치는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았지만 의외로 또 주가는 좋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량 판매 실적은 최악이죠. 사실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죠.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2025년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적이 공개되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기 전에는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반영을 됐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중저가 차량에 대한 생산 계획, 로보택시의 운영 계획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지에서 저기는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게 중심을 도지에서 테슬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벌써 5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생산이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캡이라든지 세마이 트럭.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원래 목표는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제 내년 초부터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이버캡이 이제 실제로 로보택시에 크게 이용될 것이죠. 핸들이 없는 2인승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도 좀 늦어졌지만, 이건 꽤나 늦어졌지만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너바다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여기에 들어갈 부품 중에 많이 중국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세 때문에 일종의 딜리버리가 늦어지면서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중 관세 협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5,000대를 올해 생산하겠다고 내년부터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 말이죠. 5,000대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를 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생산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풀리면서 히토류가 다시 수입되면서 옵티머스도 차질 없이 저는 생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마이 트럭이 현재 90일이 물론 아직 유예 기간이라서 9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되도록 하고 중국이 지금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면 저는 테슬라가 원래 계획했던 어떤 다양한 생산의 목표들을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6월 달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2분기 실적은 1분기 때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2분기 실적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월달 판매량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공식 통계가 안 나오는 지역이지만 간접적인 추론을 해볼 때 그리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좋게 4월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월달도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6월달에 원래 이제 신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저가 차량이 이 중저가 차량이 나오면 또 오스본 이펙트가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도 저는 좀 2분기 실적부터는 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 판매가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떨어지는 실적 부분을 상하이에서 가동되고 있는 지금 메가팩 ESS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은 이미 1분기 때부터 시작을 됐었고요.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는 건 2분기이기 때문에 상하이와 지금 미국에 있는 로트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ESS 부분이 대단히 폭발적인 양으로 판매를 이렇게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자동차 부분의 어떤 부분을 상쇄시킬 가능성은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처럼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1분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작년 말에 이제 488불 정도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정말 끝도 없이 나락을 찍다가 네. 바닥을 최근에 이제 4월에 214달러 네. 찍고 지금 너무 한 좋았는데요. 350달러 정도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로보택시 때문이지 2분기 실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어떻게 상승 곡선을 만들고 어떻게 또 하락 곡선을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보택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어떠한 가치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 기대치에 의해서 멀티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 곱하기 실적 상승이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실적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면 몇 대가 풀리느냐. 지금은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에서 테스트고요. 6월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분명하게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5개 도시, 5개 도시 정도에서 로보택시가 주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몇 대가 풀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면서 테슬라의 이것이 매출로서는 어떻게 연결될지는 계산기 두들겨 버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멀티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곱하기 실적의 성장력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결정되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중국 시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중 갈등에 의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미중 갈등의 영향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아무리 테슬라는 90%를 이 벤더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미중 갈등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로컬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부품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격화는 테슬라에게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미중 갈등에 있어서 테슬라하고 애플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브랜드 차원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막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막 미국 대통령하고 싸워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는 안 해도 괜히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는 사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든지 미국 제품이라는 느낌이 중국에는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성장이 되어 있지만 이 혁신적인 아이콘을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가 쫓아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BYD들이 BYD부터 진리 이렇게 엄청나게 지커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샤오미도 그렇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도 좋은데 꼭 국뽕은 아니더라도 중국 국뽕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브랜드 거도 괜찮은데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데 우리 거 사지라는 생각이 왜 강화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있어버리면 싫어 나 테슬라 차라리 국산 살래 이런 경향이 꼭 민족주의라든지 국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중 화해 무드는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판매 실적에서는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요 부분에서 미중 갈등은 완화가 되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는 반드시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이 검은 백조가 갑자기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놀랍게 4월 때 등장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경제적으로만 중국하고 이 갈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넘어서 정치적으로 시진핑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하고 대립을 더 세웠지 중국 경제하고 각을 세운 것보다 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분 모습 보시면 시진핑을 건들지는 않아요. 중국 정부를 그러니까 정권을 건들지는 않고 정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만 건드려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리를 취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은 자본시장의 개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의 개방은 또 하나 무엇과 연결되느냐? 통화, 즉 위안화를 직접적으로 쉽게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환율 조작이라고 본인들은 표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화를 갖다가 특히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 여기서 관세 5% 올리면 위안화 5% 다 내려버리고 여기서 또 5% 올리면 또 5% 내리고 이랬었잖아요. 이거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기를 뺏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리를 미국이 취할 수 있다라면 미중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 두 번째, AI 관련해서 바이든 같은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AMD 칩, 즉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해왔었죠. 이 부분은 계속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보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을 통해서 우회해서 수출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막기 위해서 뭐 칩에다 추적 장치를 달아라, 뭐 이러한 지금 요구사항까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은 있겠지만 더 큰 압박은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중국의 AI 경제는 중국으로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을 막을 수 없을 수준으로 중국이 AI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딥식이라든지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AI 모델들하고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도 칩들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H20 수준의 어센드 910 칩이 나오더니 이제는 H100까지도 맞먹는 이런 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수출하지 말아라. 즉 다른 방식에서 중국의 AI 칩 수입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에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로 오는 거고, 중국의 AI 칩을 살 수 있는 제1의 구매자 집단이 어디면 중동이에요. 중동은 여러분 계속해서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하면서 뭔가 독립적인 길로 가기로 했었고,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같은 편에 들어선 거고, 중동이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조금 작긴 합니다만 세 번째 국가인 카타르에서, 이 세계가 가장 돈이 많죠. 이 나라에서 중국,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중국의 하웨이 칩 안 사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하웨이 시장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쪽으로 갔다는 부분에서 가장 두 가지 특징, 앞으로 미중 관세 협정이 어떻게 90일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위안화에 대한 부분적인 제어권을 미국이 갖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중국이 어떻게 합의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AI 전선을 명확하게 걷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실리를 취하는 입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 화해 무드 속에서 저는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들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테슬라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체 기술력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지금 바이두도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중국에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에서 가져나갈 거라는 부분에서 이건 테슬라에게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화해 무드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지, 극한 대 극한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전면적으로 허가하는 것들을 중국이 계속해서 협상 속에 집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인데 지금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지금 미중 간의 이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4월 달이었죠. 4월 말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분석을 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60%가 중국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 부품마저도 통제해버리면 미국은 휴머노이드 못 만드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 것인지는 또 미국의 숙제라고, 미국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마저도 테슬라에도 엄청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여기 다 히토리가 들어가거든요. 히토리를 쓰는 것을 테슬라는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체 전기 모터를 만들면서 히토리 함유량을 뭐 지난번에도 뭐 20%를 줄인다, 뭐 30%를 줄인다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히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옵티머스를 만들려고 해도 5,000대를 만들고 나중에 이걸 뭐 5만 대 만들고 10만 대 만들려고 해도 중국산 히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리를 가져오겠다. 미국이 지금 히토리를 채굴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 히토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중 간의 갈등의 소진도 있고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미중이 빨리 협상해서 긴장과 협력을 동시에 두 가지를 유지해 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나 신호를 보시면서도 테슬라의 주가의 항방은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유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여기 유해 중에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는 뭐 예를 들자면 LFP 배터리는 지금 미국으로 올 때 관세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30%가. 그럼 지금 60%예요. 이것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LFP 배터리가 뭐 테슬라에게 왜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중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만 지금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저가 차량을 내놓는 데는 아마 LFP가 들어갈 거예요. 이 중저가 차량에 중국에 생산되는 건 중국 LFP 넣으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에 중국 LFP를 넣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문제가 풀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ESS 산업이죠. 여러분, 메가팩, ESS 산업은 다 LFP잖아요. 다 중국산 LFP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막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테슬라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100%가 넘었던 상황에서는 이거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나마 30%로 줄었는데 또 LFP 배터리도 30%니까 60%의 이거는 테슬라가 ESS 산업에서 수익률을 그냥 관세에다 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거나 아니면 이거의 가격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지금 유예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소식들이 분명히 들려올 텐데 LFP 배터리를 특수관세에서 예외시켜주는 것도 대단히 테슬라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머스크가 이제 다시 테슬라 본업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정부 일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테슬라의 CEO를 좀 교체할 수 있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그냥 우려와 걱정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매수와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뉴스 정도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언론 보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잡으시면 안 되는데요. 자꾸 그런 압박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사회 차원에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뭐 후보를 물색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도 죽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는 테러를 당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흔히 말하는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거는 이사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꾸 CEO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플랜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뭐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이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일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 흔히 말해서 부정 여론은 그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싸울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진짜 금방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화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를 미워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저 브랜드 문제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SKT 유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SKT 요즘 싫어지셨어요. 근데 그 SKT가 다시 좋아지려면요.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진 것을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CEO 이슈는 결국은 도지라는 것도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인데요. 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특수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특수 공무원이라서 1년에 150일 이상으로 도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월, 3월, 4월을 썼으니 거의 90일 썼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일주일에 하루씩 출근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11월까지 하루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씩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나 이제 도지보다는 테슬라 신경 쓸게 라고 얘기한 거지. 당연하게 지금쯤에서는 도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임이지만 레토릭으로 이렇게 자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얘기한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에 정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어떤 과제를 좀 수행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가장 큰 수행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넘어야 될 허들이 기술적 허들만이 아니에요. 넘어야 될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총괄해주고 책임 있게 아주 꼼꼼하게 기획해주는 능력들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면 과거에 애플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중국 공장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툭하면 공장을 가요. 그리고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 공장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신모델이 나오고 있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있고 세마이 트럭의 생산 공장도 가봐야 되고 로보택시 공장에서도 뭔가 진두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터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도지에서 일할 때는 저는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당장 어차피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상회의로 했을 거고 당장 매일매일 챙겨야 될 일은 어느 정도는 굴러가는 거고 그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에 좀 집중하고 즉 로보택시가 런칭하기 직전에 가서 이거를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전 추론을 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팩트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할 일이 대단히 많아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